자, 부동산 경매 명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이틀을 지금 명도와 유치권 깨기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유치권 깨기 조금 자극적이죠. 그죠? 일단, 요런 타이틀로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유치권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느냐, 이런 거. 근데 유치권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권을 깨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전제 자체를 유치권은 깰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질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저당권 깨는 방법은, 저당권은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시거든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지상권은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안 해줘요. 근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유치권을 깨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유치권도 법정 물건 중에 하나고요. 뭐, 지금 예를 들었던 그 저당권이나 지상권 이런 것들도 법정 물건 중에 하나, 똑같은 법정 물건인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게 설정되어 있으면 있나 보다. 저당권 설정됐으면 채권이 있나 보다. 채무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자가 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유치권 이거는 허위다라는 전제하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것들과 이게 똑같이 법정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건인데 다른 것과 달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유치권을 깨기 위해서,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들어앉아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치권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려면은 그 유치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치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치권을 깨겠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그거는. 근데 유치권은 성립 요건을 좀 먼저 볼게요. 유치권. 성립 요건은 일단은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물건을 그냥 유치하고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유는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쥐고 있는 거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쥐고 있는 물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쥐고 안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물건을 쥐고 안 놓는다? 그거는 당연히 모든 물건에 있죠. 소유자가 내 물건을 쥐고 안 놓는다? 이거는 당연한 권리잖아요. 유치권, 남의 물건을 쥐고 안 놓을 수 있는 권리인데, 남의 물건을 이유 없이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죠? 당연히 그 소유자한테 받아야 될 돈,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치권이라는 건,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은 유가증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는 권리, 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받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돈 받을 때까지는 이 물건을 쥐고 안 내주겠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오죠. 이 성립 요건이 채권 플러스 점유입니다. 채권 플러스 점유. 그런데 저당권, 우리 뭐 구체적으로 아직 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상권은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도 등기해야 되고요. 지역권, 전세권 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 등기하지 않고 성립 요건이 점유로 성립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위가 많을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우리 오늘 설정하면서 이거 1년 전에 설정된 걸로 우리 소급해서 그냥 허위를 신고할까? 이거 안 되죠. 왜냐면 등기소에다가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면서 이거 1년 전 날짜로 등기해 주세요. 안 받아들여 주거든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상권 설정하면서 2년 전 걸로 해주세요. 안 됩니다. 당연히 신청한 날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점유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부터 점유를 개시하면서 저 1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점유가
유치권자는 1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난달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누군가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을 해서 깨진다고 한다면, 깰 수 있다고 한다면 유치권이 깨지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유치권 깨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깰 수 있는 유치권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 유치권이라는 거는 허위의 유치권이니까 깨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다른 권리들, 뭐 예를 들었던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허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급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허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당연히 있다라고 인정하고 가는데, 이 유치권은 사실상 성립하는 유치권보다 허위의 유치권이 더 많다 보니까 유치권은 허위야. 그러니까 깨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전제 하에서 접근을 해요. 근데 유치권을 그러면 깨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치권이라는 거는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게 유치권인데, 깰 수 있는 유치권은 허위의 유치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은 결국에는 채권과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내지는 하고 있지만 채권으로서의 요건, 점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하자를 입증하는 게 유치권을 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권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도둑 잡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퇴근하고 집에를 가봤더니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뭐 서랍도 다 열려 있고, 뭐 옷도 다 꺼내져 있고, 뭐 귀금속도 좀 없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도둑을 잡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도둑을 잡을 수 있어. 이건 보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잡는 도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둑 잡는 방법은 뭐냐? 거기 와서 뭔가를 찾아봐야죠. 그냥 다 조사를 하면서 발자국이 찍혀 있네. 이거는 이 집 식구 발자국이 아니네. 그럼 그 신발 조사해가지고 그 신발 이런 거. 지문이 있네. 식구가 아닌 사람의 지문이 있네. 이거 갖고 조사를 한다든가. CCTV가 찍혔네. 목격자가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딱 잡히고,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고, 그걸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 이 사람이 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없네. 아니면 채권이 있긴 하지만 유치권에 필요한 채권이 될 수는 없네.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 하고 있네. 하고는 있지만 그 점유가 적법하지는 않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치권을 깨는 방법은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 그러면 수사를 해서 이 유치권이 성립 안 하네 라는 걸 알려면 유치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경매 관련해서 또 강의를 하다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급한 마음에 깨는 거, 당장 이익이 되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려고 해요. 뭔지를 알아야 그걸 깰 텐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론 유치권자에 대한 명도에 관한 얘기 분명히 그게 주제고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만 결국에는 유치권이 뭔지 알아야 그게 가능하다. 그럼 유치권을 보겠습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학원 이런 데서도 유치권 강의를 할 때 아주 그냥 정례화되어 있어요. 카메라라든가 이런 손목 시계 이런 거 갖고 예를 많이 드는데요. 예를 많이 들었던 거니까 저도 그냥 시계로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 시계가 실제 그런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새거 값이 한 20만 원짜리다. 근데 올해 찼으니까 중고 값이 10만 원 정도 해요. 10만 원 정도. 그런데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시계가 가질 않아요. 그러면 10만 원 가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계 수리공한테 가서 이 시계를 맡깁니다. 맡기고 나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계 수리공이 견적을 딱 뽑아줬는데 수리비가 3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내일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맡기고 다음날 제가 이 시계를 찾으러 가요. 시계 수리공한테 제 시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계 수리공이 수리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그때 제가 3만 원을 주면은 시계를 찾아오겠지만 3만 원을 안 주고 저 3만 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시계 수리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수리비 가지고 오세요. 수리비 가져와야 시계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 지금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시계는 부동산이 아닌데 맞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게 꼭 등기되는 것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이 시계에는 등기부가 없죠. 자동차처럼 등록부도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못 잡는 겁니다.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다른 권리는 못하고요. 직접 점유할 수 있게, 점유로서 취득할 수 있게끔 유치권을 법이 규정해 준 겁니다. 어찌됐든 시계수리공이 갖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3만 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3만 원만 있으면 시계수리공한테 수리비를 지급을 하고 이 시계를 찾으면 1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그쵸? 7만 원이 이득인데 1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그거를 3만 원이 없어서 못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한테 팝니다. 요 시계를. 물론 점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시계는 수리공이 갖고 있죠. 그래서 친구한테 팝니다.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너 나한테 5만 원에 사라. 그럼 내가 너한테 양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친구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5만 원 주고 사서 시계 수리비 3만 원을 내면 나는 8만 원이 들어가는데 8만 원 두고 이 시계를 찾으면은 10만 원에 팔 수 있대. 2만 원 이익이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시계를 저한테 샀습니다. 그래서 양도 증서 써주고요. 영수증까지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양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계 수리공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 이제는 내 시계입니다. 이거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시계 돌려주세요. 제가 소유자니까 이제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 시계 수리공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소유자가 누구든 간에 나는 수리했으니까 수리비 3만 원을 안 주면 누구한테도 이 시계는 못 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 이거를 부동산 경매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아니면 아예 없었던 맨 땅에 건물을 신축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를 맡긴 사람이 건축주가 공사업자한테 공사 대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업자는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난 이 부동산에 들어앉아서 아무한테도 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거야. 넘겨주지 않을 거야. 시계수리공이 시계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 부동산을 쥐고 있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낙찰자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경매가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낙찰받았다. 그럼 이 시계의 사례에서 내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분명히 취득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오지만 그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나가세요 하려면 유치권 비용을 주던가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하든가 아니면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유치권으로 나한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걸 입증하든가 이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유치권인데 우리 잠깐 사례를 다른 걸로 좀 볼게요. 이번엔 전당포 얘기할게요. 전당포.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어딜 나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어요. 근데 현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전당포가 있어요. 그래서 전당포를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서 시계를 맡기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전당포 사장이 시계를 보더니 3만 원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맡기고 3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전당포 주인한테 제 시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전당포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빌린 돈 3만 원, 물론 이자까지 플러스가 되겠죠. 빌린 돈 3만 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3만 원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럼 저도 시계 못 내드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그 시계를 친구한테 팔아서 친구가 이제는 내 겁니다 하고 전당포를 찾아가서 시계 주세요 하면 전당포 주인은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3만 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시계는 누구한테도 못 내드립니다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사례로 들었던 시계 수리공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당포 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동일해요. 그죠? 3만 원 받을 돈 3만 원이 있고 시계를 쥐고 있어요. 근데 누구든 3만 원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이 시계는 누구한테도 안 주겠다. 소유권이 몇 번 넘어갔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들어와야 될 돈 3만 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시계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 주장의 외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시계 수리공이 갖고 있는 권리는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당포 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에서의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 사면서 은행에서 돈 빌리죠? 근데 돈 빌리면은 은행에서는 담보를 원하고요. 담보로 내가 아파트를 줬는데 담보로 잡고 있기 위해서 은행이 그 아파트를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파트를 돈 빌려서 사고 이자를 내면서 그 집에 거주를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등기부가 있고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됐다라는 게 세상에 공시가 되니까 굳이 은행이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진 않죠. 또 자동차를 우리가 할부로 샀다? 그럼 무슨 현대캐피탈 이런 데서 자동차 등록부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자, 등록이 되는 거는 이 물건이 담보로 제공됐다라는 거를 저당권으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배가 필요가 없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시계 같은 거는 등기 등록할 수가 없죠. 카메라 같은 건 등기 등록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이걸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게 담보로 제공됐다라는 거를 공시할 수 없으니까 직접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지배하고 있는 자의 권리가 질권입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유치권의 채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채권의 문제인데 유치권의 채권은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어야 한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러니까 유치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그 물건, 유치권의 목적물이라고 하죠. 유치권자가 쥐고 안 놓는, 유치하고 있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애매해요. 그리고 유치권의 채권에 관련돼서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소송 중에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 우리 판례에서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련성이 있는 채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죠?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 요거를 결련성 있는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지만 결련성이 없는 채권이라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이게 아주 정해져 있는 거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결련성이 있는 거냐?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판례들을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아, 판례에서 얘기하는, 법에서 얘기하는 결련성 있는 채권이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란 결국엔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채권이더라는 겁니다.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채권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여된 비용, 이겁니다. 시계로 다시 돌아갈게요.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수리함으로 인해서 이 시계의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그죠? 왜냐하면 고장난 상태에서 팔면 많이 받아야 7만 원밖에 못 받은 겁니다. 수리해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있어서 6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당포는요. 시계 고장 안 난 시계입니다. 전당포 주인이 이 시계를 담보로 잡고 3만 원을 빌려주는 이 행위로 인해서 이 시계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됐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10만 원에서 그냥 1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당포 주인 당연히 채권이 있습니다. 3만 원을 내놔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채권은 쥐고 있는 시계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투여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고요. 시계 수리공이 갖고 있는 이 3만 원은 부품값, 노동력 이게 3만 원이잖아요. 이 비용이 어디에 투여됐느냐? 이 시계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투여된 비용이다.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이게 유치권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명도 과정에서 유치권 깨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채권과 점유인데 그럼 채권을 깨던가 점유를 깨던가 둘 중에 하나를 깨면 깨지는 겁니다. 요거 플러스 엔드거든요. 또는이 아니라
그 채권도 적법해야 되고 점유도 적법해야 된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깨는데 요거는 채권을 깨는 게 쉽겠다. 요거는 점유를 깨는 게 쉽겠다.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깨는데 하나가 요겁니다. 유치권자가 법원에 나는 이런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이런 비용으로 유치권을 신고를 했다고? 이거는 이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여된 비용이 아닌데, 다시 말해서 결련성 있는 채권이 아닌데, 그럼 그걸 입증해서 유치권을 깨는 겁니다. 실제 경매 사건에서 요 채권 신고 되는 게 그 유치권자의 그 임차인이 뭘 갖고? 인테리어 비용. 그 빈 상가를 임차해서 거기에 뭐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요즘 뭐 인테리어 자재값 비싸기 때문에 면적 어느 정도만 나오면 막 인테리어 비용이 2억, 3억 막 이렇게 가기도 해요. 면적이 좀 나오면. 그 인테리어 비용인데 임차인이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매됐습니다. 뭐 보증금은 어쨌든 확정일자까지 잘 받아서 다행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인테리어 비용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경매 매각 대금에서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뽑기 위해서 요 인테리어 비용을 가지고 유치권을 신고합니다. 자, 유치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과 점유인데요. 임차인이니까 거기 들어앉아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점유는 적법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채권이 문제인데 요거 갖고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인테리어에 투여된 비용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대법원에 확고하고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에 투여된 비용은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여된 비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뭐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도 많죠. 허름한 창고 공장들 개조해가지고 뭐 아주 근사하게 카페들 외곽으로 좀 빠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신축 비용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이. 그런데 그 인테리어 비용도 역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에 투여된 비용은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투여된 비용이지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근데 사실상 실무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창고를 베이커리 카페로 만들면은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상식이 가미된 겁니다. 어떤 상식이냐면 허름한 공장을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카페를 차렸는데 그걸 사서 다시 털고 공장을 차리지는 않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카페 계속 할 사람이 그 물건을 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객관적인 가치라고 보는데 이건 원래 공장이고요. 이게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카페 할 사람이 샀을 때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카페 할 사람 입장에서 올라간 거지 카페가 아니라 공장 할 사람 입장에서는 올라간 게 아니고요. 창고할 사람 입장에서는 올라간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유치권에 대한 판단은요. 우리 법원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임차인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면 경매 계장님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 취지를 기재를 해요. 임차인 누구누구누구로부터 콕 집어서 인테리어 비용 얼마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거는 낙찰 받고 나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 갖고 깨는 방법도 있어요. 점유. 유치권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 사건에서 경매 개시결정 이미 어떤 부동산이 경매 신청이 들어왔고요. 판사님, 뭐 사법보좌관님이죠. 그 판사님이 그걸 보고 경매 개시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경매 개시 결정의 취지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압류의 효력 발생이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법률 행위,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은 보호해 주지 않겠다. 이게 압류의 효력의 의미거든요. 아주 물리적으로 그
법률행위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물리적으로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할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경매 개시 결정 난 이후에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난 걸 보고도 그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를 할 사람이 없겠죠. 야, 경매되는 걸 내가 왜 사? 경매되는 집에 내가 왜 전세를 들어가? 경매되는 집에 내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왜 돈을 꿔줘? 이렇게 해서 안 꿔주고 안 살 뿐이지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난 후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나도는 얘기예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결련성 있는 채권과 적법한 점유가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우리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경매 개시 결정 전이냐 후냐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후라도 유치권의 성립 요건, 점유와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립합니다. 성립합니다. 다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법률행위를 한 사람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은 합니다만 그렇게 성립한 유치권으로 요 경매 사건의 낙찰자 대항할 수 없다. 요 경매 사건의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성립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경매 진행되는 사건 그냥 물밑 작업을 해서 일반 매매로 사가지고 매매 대금으로 채권, 채무 변제해서 경매 취하시키는 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그런 거를 작업해서 일반 매매로 사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매수자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겠죠. 매수자가 비워줘 하면 비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성립합니다. 그러나 그 경매 사건의 낙찰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반 매매로 샀으면 그 경매 사건의 낙찰자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매 사건의 낙찰자한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일반 매수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수로 사는 사람은 그 유치권 비용을 물어내기 전까지는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오해를 좀 풀으셔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그 경매 사건의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경매 사건이 취하되고 다른 채권에 의해서 새롭게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경매 사건보다는 먼저 유치권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그 경매 사건의 낙찰자한테는 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딱 요거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매 사건의 낙찰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 법원 문건을 봐요. 법원 문건을 봤더니 유치권자가 언제 유치권 신고를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유치권 신고한 날짜를 봤더니 경매 개시 결정 후입니다. 이러니까 그걸 보고 경매 개시 결정이 이미 난 상태에서 유치권 신고를 했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네. 그래서 이거 내가 낙찰 받아도 나한테는 대항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립과 신고는 다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채권과 점유예요. 신고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동산이 경매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적법한 유치권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정말로 적법한 유치권자인데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원 가서 신고하면 법원이 그걸 왜 법원에다 신고합니까? 유치권을 안 받아줘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매되는 부동산에는 왜 신고를 받아주느냐?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권리신고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치권자도 권리신고를 할 뿐입니다. 근데 유치권을 아예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성립 안 하느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 요건은 채권과 점유이기 때문에 채권과 점유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일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법원의 유치권, 신고된 유치권, 그 신고일자는 경매 개시 결정 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유치권 신고를 갖다 해봐야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치권 신고 일자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일 후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거를 성립된 시점과 또 그 신고된 시점, 이거를 서로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유치권을 깨는 방법은 결국에는 채권과 점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가끔 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는 그 투에 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거는 뭐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으로 신고한다라는 거. 또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대금으로 신고한다. 뭐 내가 이 사람한테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먼저 해주고 잔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잔금 받을 때 이사 나가려고 여기 버텨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고요. 점유는 내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매대금 못 받았으니까 받을 돈이 있잖아요. 받을 돈이 있고 점유하고 있다. 매매대금을 못 받아서 그거 갖고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이런 신고 들어오면 경매계장님이 다 써줘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못 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겠네 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서 유치권을 깨거나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점유가 시작됐다라는 걸 입증하거나 그건 어떻게 입증하느냐?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은요 법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도 그렇고 집행관도 그렇고 그 명령,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감정평가서 제출해야 되고요. 현황조사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매 절차에서 경매가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감정평가와 현황조사입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에 둘 다 첨부되는 게 뭐예요?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서에도 그렇고 경매 개시 결정 직후에 찍었던 사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어떠한 표식도 발견되지 않고요. 집행관이 현황에 나갔더니 누가 점유를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낙찰 받을 시점에 유치권 프랜카드가 걸리고요. 유치권자가 들어앉았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평가서 그다음에 그 현황조사서 이거를 근거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때는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유치권이 성립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점유가 개시됐고 설령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개시 결정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기 때문에 낙찰자인 그 사건의 그 경매 사건의 낙찰자인 나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요거 갖고 깨는 겁니다. 자, 유치권을 깨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좀 요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단서가 잡히고요. 그 단서를 집중적으로 파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걸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범인 잡부, 도둑 잡는 수사랑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요. 근데 봤는데 정말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유치권 이건 못 깹니다. 물어줘야 되고요. 근데 어떤 단서를 잡으려면 관련 서류들을 봐야 되는데 입찰자는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유치권이 입찰 전에 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서가 딱 표시된 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입찰 전에 유치권자를 사전에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뭐 5억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낙찰 받고 얼마를 주면 이걸 나한테 명도를 해주겠느냐. 그래서 뭐 잘 협의해가지고 3억만 주면 명도해드릴게요 라고 합의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확인서는 나중에 말 바뀌면 안 되니까 확인서 한 장은 받아 놓으셔야죠. 그리고 나서 낙찰 받고 3억 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3억을 왜 줘요?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 유치권 5억 신고를 해서 다른 입찰자들은 다 나처럼 사전 협의를 한 게 아니고 그걸 깰 수 있다라는 정확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5억을 공제하고 입찰을 들어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빌딩을 30억에 살 거야.
그런데 유치권이 5억이 있으니까 25억에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30억에 살 거다. 근데 물어주는 건 3억만 물어주면 되니까 나는 27억에 입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빼고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비용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유치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30억에 입찰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유치권은 분석을 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서를 좀 찾아보시고요. 단서를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 합의해서 그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깎는 게 그게 결국엔 유치권이 있는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명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한번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임차인이라든가 소유자는 뭐 무조건 명도 대상이고요. 임차인이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뭐 전입신고 일자가 있고요. 등기사항의 최순순위 설정 권리, 뭐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죠. 그거보다 먼저 전입했느냐, 나중에 전입했느냐에 따라서 명도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입찰 전에 명확합니다만 제일 애매한 거. 성립한다면 비용이 들어가고 성립하지 않으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입찰 전에 판단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경우 그게 유치권이고요. 그래서 유치권의 대략적인 어떤 성립 요건 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